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오자 토론 중입니다.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추혜선 의원 나오셨고요. 2부 마지막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다 끊겼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예, 백승주입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주자는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저는 평생을 외교 안보 분야에 일해왔습니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준비된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졸면 죽습니다. 외교에서 한순간 실수하면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졸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이 있느냐를 좀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 높은 인기를 또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정치 구도 지형사로 보면 최약체 정부, 최약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120석의 여당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전체 국회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국정 운영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 형태로 계속 일을 하는데 정부 의원에서 결정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71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을 보고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역사학자, 신뢰진전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높은 인기를 믿고 의회를 이렇게 의회 협치를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의회와 협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추경 예산이나 인사 문제를 다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강훈식입니다. 말씀을 잠깐 드려야죠.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깜짝 제가 청문위원들 졸지 않았나요, 근데? 네. 졸면 죽습니다. 네, 강훈식입니다. 이제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원내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모든 그 회의에 가급적 다 들어가는 편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같이 합의하신 것도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의하시면 그러면 뭐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도 만듭시다 합의해놓고 진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팩트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도 이번 추경 관련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낮게 저희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론으로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과거 사실은 불과 6개월 전에 대통령만 해도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에 온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비서실장이 국회에 온다 이게 뉴스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오는 게 뉴스가 아닌 정도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낮은 자세로 한다는 것 거듭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널리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 때는 서로 이제 오자 토론을 하면 삿대질도 하고 눈도 부라리고 고성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자 토론을. 좀 나쁘게 진행해 주세요.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여당 요즘 입장이 그렇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을 하셔야죠.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좀 촉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공학적 구조에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으로 이 국민적 심판을 당한 그런 과거 여당이라는 그 책임감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보세요.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자유한국당 지난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에 적합한 인물인데 그걸 좀 반대를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인사 문제와 함께 패키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당 시절에 엄청나게 비판하던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모순과 공학적 구도에 매몰돼 있으니까 출구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외부에서 이런 출구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외부에서 어떤 출구를 열 사안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나침반 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지지도 거의 지지 기반이 있는 경북, 대구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수희 뭐냐면 전 장관님. 지금 이제 야당들이 지금 이제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받게 되는 인상은 그 야당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하나 비판 하나하나마다 다 일리는 있어요. 뭐 인사에 관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면 인사, 정책이면 정책 다 모조리 걸고 넘어진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면 문제 제기하는 하나하나마다 대국민 설득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인사에 관한 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인사에 관한 한 본인과 관련된 치명적인 하자가 없으면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관련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비판하면서 가는 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도 갖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차제에 지금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인가요? 이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여당일 때 여당 내에서 이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개선해 봅시다. 제도 개선안을 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말 영원히 야당할 것처럼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 지금까지도 2번 왔다 갔다 했고 앞으로도 이제 정권교체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차제에 저는 이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정부 5년 동안에도 청문회가 지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수십 번 할 텐데 이럴 때마다 5년 내내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고 인사는 이렇게 가고 정책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야당의 역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보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현재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장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하고 이제 일자리 추경인데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거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만류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걸 2차례나 공개적으로 대국민 공약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5대 공약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는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입으로는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5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저께 발표한 장관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음주운전도 있고 위장전입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달라. 저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좋고 결국 이제 일자리 이제 추경 예산이 정책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하고 기본적인 철학,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자체는 지금 11조 2천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회복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일자리 추경 예산이라고 정했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자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라는 건 결국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 분야에서 81만 개를 이제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국민의당이 백승주입니다. 네.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그 모습 이야기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동지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탈구리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치어리어 리더 같은 말 듣잖아요. 엄호 사격하고 비호하고 인사 지명하고 나면 야당은 또 발목 잡게 한다는 국민들이 이거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여당 야당 입장이 밖에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의 비판에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야당 의견에 좀 들어줘야 돼요. 제가 제일 지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할 것은 지금 지시 8호가 있어요. 업무 지시 8호 정도 있는데 1호 일자리 위원회 만들고 2호 모습 감찰 지시하고 3호 4대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모습이요.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국민적 인기를 높아 올라가야 하지만은 정말 지향적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지시가 아니고 정부 요청하고 그 참모들과 국회 또 여당하고 의논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검토하고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강 문제에도 지시해 놓으니까 물 빼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아웃성입니다. 지방 내려가면 가뭄 때문에 4대강 물 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지시가 익숙하면은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은 그게 제왕적 대통령적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야당이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답변, 강훈식입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범주들을 지시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의 범위는 국회가 논의하는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게 인사원칙은 이전에도 여기서 토론 많이 했을 텐데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주십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추경 이야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추경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요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번에 11조 그중에 이제 세수가 거치는 건 이미 기존에 거쳤거나 아니면 거칠 예정에 있는 돈이 9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세금의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소방하고 안전 분야에 국한돼서 늘어나는 건데 광역단체장들을 혹시 만나보시면 광역단체장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소방 인력들이 지방 가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약에 81만 개 일자리 전체에 대한 토론이라면 전 다음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2,000개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또한 이 부분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님들은 또 이게 좀 본인들의 요구랑은 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좀 살펴보시면 광역단체장들 모두가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예. 이 정도는 겸손하게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발언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추경이든 인사든. 네. 최선 의원님. 예.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 방문하셔서 의장과 원내 야당 다 만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공수가 바뀌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그 문제를 각각 이렇게 제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때가 좀 제도 개선의 어떤 골든타임인 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사 그 5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그 교섭단체 뭐 원내대표, 원내수석회의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일정이나 뭐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좀 요구를 드립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일자리 추경이라 그러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 이제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그 투자되는 일자리 예산이요. 그리고 그 다 나머지는 펀드나 자금 지원 예산이에요.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애결연 하면서 작년에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국회에 넘어왔는데 대부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밀한 좀 계획으로 그 다른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생색내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넘겨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수입니다. 네. 예, 청문제도 개선안은 이번에 마련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 계속 피곤할 동의합니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사실은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뭐 인사는 그 대통령이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11조? 근데 12,000개 일자리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하나 늘리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제가 이 조단이라 제가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고 내용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12,000개 일자리 늘리면서 그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 12,000개 일자리는 올해만 일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야당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신랄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4대강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문 대통령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법규나 절차를 위반한 4대강 감사 지시랄지 중앙지검장 임명하는 과정이랄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4대강만 해도 굳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지금 가뭄 때 농사 짓는 분들 의견도 다 소통하고 의견 수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 수렴 하면서 시기도 조절을 해보시고 과연 보라는 게 정말 무용지물인지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보에 있는 건지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지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강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시죠. 그다음에 4대강에 보에 갇혀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 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물이에요.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강 양 옆에 생활 하수나 공장 폐기물을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물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도 녹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보를 헐자는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야당들이 이 정책적인 현안이나 이런 거 갖고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는 우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예산 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공적 일자리 늘려서 일자리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기에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일자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제도적인 뒷받침하고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제 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도 1만 2천 명의 경우에 소방 안전 공무원을 추가하는 거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9월 달에 정기국회 3개월 후에 정부의 본 예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3개월
뒤에 공무원을 뽑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방 안전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본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 예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 백승주입니다. 그 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말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이 경과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잘 합의해서 만들면 다음번에 적용하는 게 맞다. 경과 규정이 있고 이번은 5대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 경쟁에서는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전쟁이 났을 때 또 대량 실업이 났을 때 이럴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추경예산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집행을 해봤습니다. 집행기간 집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경제부총리가 그저께 임명됐지 않습니까? 이전에 전부 이걸 만들어놓고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뭐 허수아비다 이거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새로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걸 다시 재검토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이걸 그냥 넘어가네요. 아니, 짧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추경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답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추경 못 해주겠다. 네. 추경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에 대해서 11조라는 것은 전혀, 12,000개 일자리 11조라는 건 전혀 다르고 거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들어갑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그것은 굉장히 좀 다르다는. 다 일자리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추경이 굉장히 대통령 중요하죠. 얘기를 그게 하겠죠. 전부다는 아닙니다. 오후 2시 얘기 네, 오늘 대통령 말씀 또 잘 좀 들어주시고요. 좀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자. 너무 평화적이었어요.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최세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 책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챙긴 교수와 언론을 응징하는 소설책.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엔딩에서 특히 4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녹조라 때 일단 원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MS로 지칭되죠.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새끼의 그 이니셜입니다.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그 공주보에 거꾸로 처박혀서 녹조라 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설사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 소재가 어떻게 4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30살에
그 은둔형 외톨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네, 외톨인데. 선생님의 저의 그 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페르소나입니까? 예, 소설 속에서. 예.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채널로입니다. 예. 나무들과 평소에는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 4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그 응징하는 나무로부터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정보를 예,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예.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예.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예. 정보를 얻습니다. 예.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를 이 그 30살의 네네.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네, 예.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네네. 그래서 차단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대개 보면은 예.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에 붙박여서 예. 딱 선체로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예.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신사적이다. 예.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런 생명체로 이 봤습니다. 4대강의 그 욕망에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예, 예. 예.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뭐 그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동물 학대는. 예. 그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예. 그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예. 사람을 괴롭히는 예, 예. 이런 이제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됐군요. 네, 예. 네, 네. 그 소설 그럼 속에서는 이거 풍자 소설이라고 말하자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웹소설이라는 게 인터넷에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웹툰처럼. 예, 예. 웹툰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예.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소설도 예.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뺏어가는 예. 이런 매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열등감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책의 그래서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네. 그 줄거리도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 그 3,000명 정도가 네.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네.
선생님 소설이 항상 뭐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 가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그렇죠. 미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며 소설을 완성해 가는 거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좋죠. 예, 웹소설은 특히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뭐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소설책을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거의,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그 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가 발전해 가는. 예. 재밌겠습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녹차 라떼를 퍼먹이는 것으로.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이? 거기 이제 보면은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주술. 그런데 나무가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은 팔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인가 봐요.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실지렁이가 그러니까 4대강 최악의 오염 상태일 때 등장하는 번식하는 실지렁이인데요.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거기 MS의 부인이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의식의 연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가능한데요.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체에 이상을 치명적인. 일으킵니다. 치명적인. 네.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일종의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그 사람 의식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먹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기발한. 자, 워낙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4대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재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들 많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곱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억 나오셨으니까.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그럼요. 제외된 반정부 거죠. 인사이긴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찰을 직접 당하신 거죠.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급이 훨씬 높으셨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죠. 실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을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방송 다 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드물죠, 사실은.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섭외해놓고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소위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제 사갔나 보다. 사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쌀이 몇 번 떨어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섭외 오면 다 나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참 불편했었어요. 살기가. 그거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섭외가 됐다가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뉴스공장 전에, 특히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체. 그렇죠. 그건 아예 기대를 말아야 되고. 기대할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저도 MC 제안에 왔다가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공장 이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찰 명단에 있었더라. 일반인으로 사찰 명단에 올라가긴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정권이. 저는 몇 번 관계자들로부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종류의 고백?
어떤 그 식사 자리에서 예.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예. 간부로부터 사실은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예. 제가 그 관심사병들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사는 그 화천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사병이 하나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그래서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버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특히 또 그 관심사병들한테 관심과 애정 가지고 뭐 이제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 저한테 교육받은 사병들은 단 한 건의 사고도 3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듣고 보니? 예,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예.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통보가 내려왔다.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아, 예. 예.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준이고 선생님은 특별히 특별히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했군요. 예. 네. 고생 많으셨죠. 그 뭐 라디오 하나 제가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예수의 언중육해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MB 정부를 맹렬하게 이제 질책하는 이런 라디오에서만 그러셨나요? 트위터로도 뭐.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12년 만에 낸 책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곧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네, 서점에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래 주시면 좋죠. 지금까지 소설가 이혜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오자 토론 중입니다.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최선 의원 나오셨고요. 2부 마지막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다 끊겼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예, 백승주입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주자는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저는 평생을 외교 안보 분야에 일해왔습니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졸면 죽습니다. 외교에서 한순간 실수하면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졸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이 있느냐를 좀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 높은 인기를 또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정치 구도 지형사로 보면 최약체 정부, 최약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120석의 여당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전체 국회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국정 운영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 형태로 계속 일을 하는데 정부 의원에서 결정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71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을 보고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역사학자, 신뢰진전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높은 인기를 믿고 의회를 이렇게 의회 협치를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의회와 협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추경 예산이나 인사 문제를 다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강훈식입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드려야죠. 졸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깜짝 제가 청문위원들 졸지 않았나요, 근데? 네. 졸면 죽습니다. 네, 강훈식입니다. 이제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원내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모든 그 회의에 가급적 다 들어가는 편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같이 합의하신 것도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의하시면 그러면 뭐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도 만듭시다 합의해놓고 진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팩트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도 이번 추경 관련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낮게 저희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까 추경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추경 이야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추경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요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번에 11조 그중에 이제 세수가 거치는 건 이미 기존에 거쳤거나 아니면 거칠 예정에 있는 돈이 9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세금의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소방하고 안전 분야에 국한돼서 늘어나는 건데 광역단체장들을 혹시 만나보시면 광역단체장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소방 인력들이 지방 가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약에 81만 개 일자리 전체에 대한 토론이라면 전 다음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2,000개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또한 이 부분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님들은 또 이게 좀 본인들의 요구랑은 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좀 살펴보시면 광역단체장들 모두가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예. 이 정도는 겸손하게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발언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추경이든 인사든. 네. 최선 의원님. 예.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 방문하셔서 의장과 원내 야당 다 만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공수가 바뀌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그 문제를 각각 이렇게 제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때가 좀 제도 개선의 어떤 골든타임인 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사 그 5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원내수석회의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일정이나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좀 요구를 드립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일자리 추경이라 그러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 이제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그 투자되는 일자리 예산이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펀드나 자금 지원 예산이에요.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애결연 하면서 작년에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국회에 넘어왔는데 대부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밀한 좀 계획으로 다른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색내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넘겨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수입니다. 네. 예, 청문제도 개선안은 이번에 마련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 계속 피곤해. 인사면 인사, 정책이면 정책 다 모조리 걸고 넘어진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 문제 제기하는 하나하나마다 대국민 설득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인사에 관한 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인사에 관한 한 본인과 관련된 치명적인 하자가 없으면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관련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비판하면서 가는 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도 갖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차제에 지금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인가요? 이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여당일 때 여당 내에서 이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개선해 봅시다. 제도 개선안을 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말 영원히 야당할 것처럼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 지금까지도 2번 왔다 갔다 했고 앞으로도 이제 정권교체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차제에 저는 이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정부 5년 동안에도 청문회가 지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수십 번 할 텐데 이럴 때마다 5년 내내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고 인사는 이렇게 가고 정책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야당의 역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보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현재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장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하고 이제 일자리 추경인데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거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만류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걸 2차례나 공개적으로 대국민 공약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5대 공약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는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입으로는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5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저께 발표한 장관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음주운전도 있고 위장전입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론으로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과거 사실은 불과 6개월 전에 대통령만 해도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에 온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비서실장이 국회에 온다 이게 뉴스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오는 게 뉴스가 아닌 정도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낮은 자세로 한다는 것 거듭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널리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 때는 서로 이제 오전 토론을 하면 삿대질도 하고 눈도 부라리고 고성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토론을. 좀 나쁘게 진행해 주세요. 정의당 최선입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여당 요즘 입장이 그렇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을 하셔야죠.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좀 촉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공학적 구조에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으로 이 국민적 심판을 당한 그런 과거 여당이라는 그 책임감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보세요.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자유한국당 지난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에 적합한 인물인데 그걸 좀 반대를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인사 문제와 함께 패키지 딜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당 시절에 엄청나게 비판하던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모순과 공학적 구도에 매몰돼 있으니까 출구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외부에서 이런 출구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외부에서
어떤 출구를 열 사안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나침반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지지도 거의 지지 기반이 있는 경북, 대구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수희 뭐냐면 전 장관님. 지금 이제 야당들이 지금 이제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받게 되는 인상은 그 야당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하나 비판 하나하나마다 다 일리는 있어요. 뭐 인사에 관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달라. 저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좋고, 결국 이제 일자리 이제 추경 예산의 정책 예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하고 기본적인 철학,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자체는 지금 11조 2천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회복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일자리 추경 예산이라고 정했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자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라는 건 결국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 분야에서 81만 개를 이제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백승주입니다. 네.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그 모습 이야기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동지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탈구리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치어리어 리더 같은 말 듣잖아요. 의무 사격하고 비호하고 인사 지명하고 나면 야당은 또 발목 잡게 한다는 국민들이 이거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여당 야당 입장이 밖에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의 비판에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야당 의견에 좀 들어줘야 돼요. 제가 제일 지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할 것은 지금 지시 8호가 있어요. 업무 지시 8호 정도 있는데 1호 일자리 위원회 만들고 2호 모습 감찰 지시하고 3호 4대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모습이요.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국민적 인기를 높아 올라가야 하지만은 정말 지향적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지시가 아니고 정부 요청하고 그 참모들과 국회 또 여당하고 의논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검토 이렇게 받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강 문제에도 지시해 놓으니까 물 빼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아웃성입니다. 지방 내려가면 가뭄 때문에 4대강 물 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지시가 익숙하면은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은 그게 제왕적 대통령적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야당이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답변, 강훈식입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범주들을 지시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의 범위는 국회가 논의하는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게 뭐 인사원칙은 이전에도 여기서 토론 많이 했을 텐데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주십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